정말 잘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정말 큰 고생하셨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3년간 중학교 생활을 마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닌데 인내를 하고 끝까지 잘 참아주셨습니다. 특히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뜻깊은 이 귀한 자리에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2025학년도부터는 이게 그야말로 우리 고교 학점제로 통해서 2028년도에 여러분들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올 지금 중학교 3학년이 1학년 올 3월달부터 1학년이 됩니다. 1학년이 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고교 학점제가 바로 적용을 되는 이 첫 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특히 든든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여기에 우리 남성분들, 우리 아버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저는 어찌하다 보니 이런데 한 번도 참석도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 애를 다 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들께서 이리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산은 여러분들 이 학력이 참 말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강을 우리 강남 메가스타디보다도 더 훌륭한 인강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야심차게 만들어서 원도심 지역과 서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특히 저소득과 중산층 학생들에게는 바로 준비되는 대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강을 서울에 있는 인강을 듣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산은 가장 뛰어난 선생님들과 서울에 가장 유능한 강사들을 위촉을 해서 인강을 만듭니다. 인강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과 또한 수업의 연속선상에서 여러분들 학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촘촘하게 우리 영역 부분을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펼쳐두었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 알다시피는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도 한 6개월 먼저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교육 과정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고교 학점제가 절대평가 되는 이 평가 문제가 지금 이 도사리고 있고 또 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이 수능 문제를 받아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우리 지역 우리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해서 이걸 상당히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하시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가버리는 것은 인후염이 심하게 와서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는 꾀꼬리같이 아주 뛰어나고 좋은 목소리인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목소리 관리를 잘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학점제와 관련해서 평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좋은 이를테면은 학점을 받은 영역 부분이 이 대학으로 연결했을 때 대학에서는 수능 없이 그것만 가지고 수시로 뽑을 수 있도록 원래 만든 설계는 거기였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당히 변질이 돼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도 확실하게
2025년도부터 이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2028년도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반영이 바로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참 어쨌든 촘촘하게 다른 시도와 뒤짐이 없이 자주 소통을 하고 자주 이런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한 학생도 놓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우리 강동환 우리 강사님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 부산학력개발원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부산학력개발원에 우리 진로진학지원센터 김영구 우리 센터장님을 위시해서 촘촘하게 여러분들 이 부분을 모셔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가다가 여기에 1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에 꼭 오셔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쭙고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마는 이번 2023학년도 우리 1학년 학생 여러분 건투를 빌고 학부모님들도 좋은 성과 있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강의는 둘째, 셋째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고 첫째 아이들을 위한다 생각하시고,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들이라면 조금 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시고, 둘째, 셋째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 부모님들은 복습이다 생각하시고, 첫째 분들은 오늘 모든 걸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준비를 하고 알아가고 자세히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례는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책자 보셔도 되고 화면 보셔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게 될 거고,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고등학교 오면 중학교하고 다르게 이제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수능이 또 대입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능을 평소 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그다음에 주요 대입 전형이 어떤 게 있는가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오해 많이 하시는 거, 이렇다더라. 제가 상담을 쭉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하셨는데 수시때때로 상담 오시면 저희들이 안 되고요. 홈페이지에 예약을 받아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상담 오시면 늘 이런 말씀하시면 제일 오해하시는 것들 위주로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는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은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입시는 어찌 될 건가 했을 때 큰 틀에서는 예년과 똑같습니다. 2022학년도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게 이제 2020 몇 학년도죠? 6학년도 대입이죠. 대학을 입학하는 애를 다 기준으로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2026학년도인데 202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2027까지 중2까지는 똑같을 거고, 중3까지 내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2 되는 아이들은 완전히 판이 바뀌는 그런 세대가 될 건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를 뽑느냐? 작년 거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거 보셔도 되고 어쨌든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중2 2월 말, 우리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아이들이 2020년에 대학 갈 때 어떻게 뽑아라 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기억나시는 거 없으시죠? 말을 안 했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왔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게 뭐 있냐면 우리 1학년 8월 말쯤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뽑겠다라고 대교협이라는 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중2 2월 말에 교육부에서 대교협에서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다 하면 대교협에서 우리는 그런 말 듣고 이렇게 뽑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걸 받아서 2학년 4월 말에 고2 4월 말에 각 대학들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뽑겠습니다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어떤 전형으로 몇 명으로 뽑고 최저학력이 얼마고 내신을 어떻게 뽑는다 하는 게 2학년 4월 말 돼야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2년 뒤에 바뀔 내용들이 확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3학년 5월 말에는 수시 모집 요강,
8월 말에는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오고 이 전형 요강대로 대학 입시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엄청나게 정확한 실체는 있지 않다. 그래서 유추한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전형 기본상 8월 말에 나올 건데 보시면 특별한 게 없어요. 뭐 보시면 총칙 전형, 어떤 게 특별 전형, 일반 전형 이런 게 있고 8월 말에 나온다고. 이게 기준 된 다음에 2052 지금 같으면 2025 같으면 2학년들이 되겠죠, 그죠? 고2 아이들이 4월 말 될 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모집 전형별 유형 어떻게 뽑고 뭐 뽑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각 대학별로, 이게 부산에 있는 모 대학인데 교과 전형이 어떤 게 있고 지역에 있던 거 뭐 있고 이렇게 전부 다 나와요. 이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시 모집 요강 3학년 요 순서대로 간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실 고1 8월 말에는 크게 보실 게 없어요. 교협이 대학에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고2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 이제 부모님 늘 질문을 하셔요. 대학 갈 때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바뀐다던데. 많이 바뀌는 게 맞고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에서 내용들이 뭐 빨간색 돼 있는 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2023 대입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3 아이들이 2024 대입이 될 건데 요게 작년하고 좀 달라지는 것들이 생겼어요. 고3부터 바뀌는 게 영재 발명 교육. 이 대입에 반영이 안 돼요. 생활기록부에 작년까지는 영재반 120시간 수료했음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안 들어가고 개인 봉사활동. 부모님들이 항상 오시면 봉사활동 몇 시간 해야 물었거든요. 아이들은 어떤 동아리 해야 될까요? 근데 이 개인 봉사활동도 들어가지 않는다. 1365를 통해서 하는 봉사활동이 의미가 없어졌다.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수상, 학교에서 하는 수상 실적도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도 전부 안 들어간다. 빨간색이 안 들어가게 되는데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모든 학생들한테 관계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변화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 갈 때의 변화예요. 우리 아이가 교과로 갈 거다. 혹은 우리 아이가 정치로 갈 거다. 논술로 갈 거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것들이 뭐 바뀐다 뭐 해야 된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일 때. 학생부 전형 전형이 아니고 교과 전형이다, 논술 전형이다, 종합 전형 이런 거 논술 전형이나 정신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작년하고 지금 고3, 고2, 고1은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빨간색 부분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들어가면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고 많은 상황들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빨간 거 특히 없어진다. 그리고 수시 모집은 9월 달에 원서를 쓰고요. 정시 모집은 12월 말에 원서를 쓰고요. 그다음에 추가 모집이라고 해서 정시까지 다 뽑았는데 그래도 못 뽑는 대학이 있으면 2월 말에 또 추가 모집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의 목표는 수시에 빨리 끝내려고 하죠. 그래야 빨리 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수시 모집은 9월에 원서를 쓴다. 그 다음 면접이나 수능, 논술에 있는 건 언제 보느냐? 수능 거의 끝나고. 물론 전에 보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능 끝나고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는 9월 달. 8월 달에는 수능 접수. 9월 달에는 수시 원서 접수.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가 지원 방법이 대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갈 것이냐? 정시 모집으로 대학을 갈 것이냐인데 수시 모집은 다시 학생부 위주.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보셨나요? 그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대학을 가면 학생부 위주 대학 전형이에요. 그다음에 논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 혼자 혹은 학원 등등해서 열심히 대학별 고사, 논술 고사를 쳐서 준비해서 가면 논술 전형. 그다음에 실기 위주는 옛날에는 뭐 외국어 특기자니 과학 특기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거의 99% 몇 프로의 대학은 다 없어졌고 지금 있는 대학은 이화여대하고 아마 연세대 정도 조금 남아있고 대부분 없어졌다 보면 되고 그러면 실기 실적은 뭐냐? 예체능 계열. 예체능 계열 학생은 실기 실적하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은 실기 실적 전형이 아니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시는 수능, 수시는 학생부 논술, 정시는 수능 이렇게 됩니다. 학생부는 다시 두 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우리 중학교 생활교육 보시면 국영수, 사회과학, 음악, 미술, A, B, C, D 성취평가 나왔었죠. 고등학교 오면 그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와 A, B, C의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그 숫자와 A, B, C만으로 대학을 가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바뀌긴 하지만 그게 메인. 숫자로 대학을 간다. 교과 전형.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것, 부모님 이름하고 주소 빼고 다 반영되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 하면 중학교 때 떼보셨으면 6장, 7장 정도일 거고 많아야 10장이 안 넘어갈 건데 고등학교 입시가 되면 한 20장 가까이 됩니다. 그 20장이 전부 반영이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 중에서 숫자 있는 성적만 반영이 된다. 교과전형.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수시의 원서 몇 번 쓸 수 있죠? 6번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6번 아니에요. 대학은 6번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대학 말고 대학과 유사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요즘은 켄텍. 여기는 과학기술이라고 특수목적대학이라서 원서 제한이 없어요. 수시에 합격을 해도 정시까지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원 가는 아이들은 크게 하면 11개까지 쓸 수 있고 거기다 사관학교 쓰겠다 또 쓸 수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천행인데 그래도 가고 싶다 또 쓸 수 있어요. 전통문화대학까지 이렇게 다 하면 12개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는 원서 접수가 무제한이에요. 그럼 숫자가 수시 때 수십 개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대학이 6개다. 근데 이공계 쪽으로 가려고 하면 원서가 더 많다. 단 전문대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전문대학에 수시에 합격하면 4년제 대학에 정시에 못 가요. 전문대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지만 합격하면 4년제 대학 못 간다. 전문대 함부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근데 앞에 있는 특수목적 대학들은 합격해도 정시 갈 수 있어요. 또 쓸 수 있어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수시에서 아이들이 경쟁이 좀 많아요. 썼다가 거기 합격해도 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수시는 최소 6번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정시는 몇 번이요? 3번 플러스 또 알파. 과학기술은 정시도 또 뽑아요. 또 쓸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6개와 3개가 기본이지만 추가로 더 쓸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학교 4학년이 그 앞에 지금 대학교 5학년은 없으니까 졸업했겠죠. 이 아이들보다 6만 8천 그 다음에 6만 3천 줄었었어요. 13만 넘게가. 엄청 줄었기 때문에 2020 입시부터는 거의 대학 가는 게 매우 쉬워졌어요. 2019 때까지는 대학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2020 때 대학은 다 가고 싶으면 가요. 자리가 남으니까. 좋은 대학이 문제일 뿐이에요. 학생들 숫자 보면 우리 아이들이 황금돼지띠 맞나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황금돼지가 되는 바람에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인원수가 좀 늘었어요. 근데 이때 추세로 보면 크게 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 가기는 쉽다. 이유는 정원은 그대로예요. 와, 이 정도인데 이건 10만 명이나 못 가는데요 하는데 학생들이 전부 대학을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 주로 안 가기도 하고 등등등 또 내가 대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수하고 넘어가고 이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4년제 대학이고 전문대학까지 치면 50만이에요. 근데 학생은 40여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학은 다 가요. 남아요. 자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갈까요? 정시로 갈까요? 하면 수시 정시 비율은 거의 8대2예요. 수시 80% 정도, 정시 20%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한다 이 말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아이가 서울을 가고 싶다 하면 비율이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게 정시네요. 정시, 학생부 종합, 교과 이렇게 돼요. 주로 정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아요. 근데 부산에 있겠다 하면 정시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월등히 많아요. 지역 대학들일수록 교과 전형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유는 아이들 모집하기 어려운데
아이들 귀찮게 하면 원서를 안 써요. 그냥 원서비만 딱 내고 끝내게 해야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와서 면접해라, 서류 내라, 뭐 해라 하면 원서를 안 쓰니까 원서를 받으려면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주예요. 의대든 뭐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주로 교과 전형이 전부 대부분이에요. 간다. 아니면 정시다. 수능만 치고 원서만 내면 되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별로 없어요. 정부가 의무로 10% 해놨는데 보통 주요 대학은 교과 전형 10%고 나머지가 종합이나 정시가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학생부 교과에서의 각 고등학교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 1등급과 뭐 특정 아주 시골 두메 산골에서 차도 잘 안 다니는 학교의 내신 1등급을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거기 할 때 외고나 자사고 1등급 다 똑같은 숫자 1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별하기가 어렵다고 자꾸 뭔가 소스를 넣는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 이 돼서 학생부 전형은 다양한 요소들이 서류도 들어가고 면접도 들어가고 아이 바뀝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아이가 어디가 목표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더 추가 지원해야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부산 지역에 있는 의대나 간호대다, 사대다 가고 싶다면 교과만 열심히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물론 교과가 전부는 아니지만 반면에 서울을 목표로 한다 하면 수능 성적하고 학생부 관리가 안 되면 가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의 15개 대학, 학생들이 보통 가고 싶어하는 서울의 15개 대학인데 여기가 교과 전형이에요. 쭉 보시면 대평 평균이 한 11.5%, 10%쯤 10% 이상 정부가 의무로 뽑게 해놨거든요. 교과로 10%는 서울로 간다. 전교 10등 안에 10% 안에 들면 교과로 서울 지역 대학 간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전국에 부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상당한 부분을 뽑고 그 다음에 종합 33% 정도, 정시가 40%.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또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정시로 40%를 뽑는지 아세요? 정시로 40% 이상 뽑으라고 강제한 거는 서울의 16개 대학만이에요. 나머지 대학들은 40%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보셨지만 수시가 80, 정시가 20이었죠. 전국 단위로. 지방들은 부산의 모 대학은 정시가 2%예요. 20%가 아니고 2%. 98% 수시, 2% 정시. 그 정도로 수시에 뽑아요. 왜냐하면 정시까지 기다렸다가 애들 다 빠지고 나면 우리 대학에 지원할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대학에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 전형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부산 지역은 보시면 부산대가 이렇게 교과 60%, 정시 여기 나오겠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 정도로 뽑아요. 근데 물론 수시에 다 못 뽑아 정시에 넘어오니까 또 정시비로 늘겠지만 어쨌든 양상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경쟁률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쭉 많이 줄어왔다 했잖아요. 근데 경쟁률 보시면 18.17에서 18.1 안 줄었어요. 잘. 왜 안 주느냐? 대학 가긴 쉽다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서울. 정시 때 부산 지역 대학 갈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수시 때 부산 이러면서 정시에 지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남들 서울 할 때 내가 예를 들면 뭐 부산의 D 대학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때 역으로 경쟁이 없는 틈을 타서 허를 찔러서 조금만 상향하면 P 대학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잘 3학년 때 연구를 하셔도 무조건 경쟁이 약하다고 서울 하면 경쟁률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서울은. 근데 부산 지역 대학은 경쟁률이 상당히 줄었어요. 7대 1에서 5.99까지. 수시는 몇 대 1이면 미달인 거예요? 6대 1 이하면 미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보통 수시 최소 몇 번 쓰니까? 6번. 그럼 6대 1 안 나온 대학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거의 안 써도 된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정도로. 근데 서울 쪽하고 지역 쪽이 상당히 좀 차이가 크다. 분위기가. 이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구나라고 알아두시고 이제 교육과정과 대입.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교육과정이 있었지만 단일 교육과정이었어요. 학교에서 정해진 과목, 정해진 교과서를 듣고 수업을 다 하는 거였죠. 우리 아이들이 크게 선택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오면 1학년은 보통 게 공통 과목이에요.
국민교육과정에서 누구나 똑같은 과목을 배워요.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서는 이제 거민정이니까 다 다르겠지만 다 똑같이 배워요. 공통 과목. 근데 2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 이런 걸 배우고,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나뉘어요. 일반 선택 과목은 뭐냐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 평가가 나오는 과목. 좀 기초 도구 과목이라서 중요한 과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수능 과목이에요. 또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나오는 거예요. 절대평가 80점 넘으면 A, 60점 넘으면 B, 60점 C. 대부분의 학교들이 5, 60% 이상의 A가 나와요. 8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도 이렇게 갑니다.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전문교과는 특성화에서 배우면 전문교과 2, 특목고에서 배우면 전문교과 1. 특목고에는 예술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이 아이들은 원 배웁니다. 요게 교과 전형이고, 여기가 이제 비교과, 창체, 자동 봉진이라 해요. 근데 요거를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은 좀 등한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생활기록부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우리 주당 수업 시간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줄어서 조금 더 줄어들지만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 포함해가지고 주당 32시간이에요. 34시간에서 32시간을 2시간씩 줍니다. 32시간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해요. 아이들이. 근데 부모님들도 국영수 사회과학만 신경 쓰시고 요거 신경 안 쓰시는데 이게 생활기록부에 다 적힙니다. 자율동아리 500자, 동아리 500자, 봉사활동은 교내봉사, 진로활동은 700자가 적히기 때문에 이 활동이 부실하면 학생부송합전형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과목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기본적인 과목들.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다 개설되고, 물론 일반 국영수역에서 기초돼 있고 여기 노란색 돼 있는 거 있죠. 여기는 공통 과목이라서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배워요. 근데 이게 문제는 고등학교마다 완전히 다 풀어주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조금 이렇게 막아놓은 고등학교가 있어서 잘 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선택을 하게 가게 돼 있고, 요 일반 선택들이 보통 등급이 나오는 과목, 여기는 A, B, C로 나온다. 근데 이거 말고 더 배우고 싶다, 다른 것도 배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이라 해서 우리 학교하고 옆에 학교 연합해가지고, 예를 들면 항공기 일반, 내가 기계공학과를 근데 항공기를 배우고 있어. 항공기 일반. 혹은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가지고 뭐 등등등등 한다 할 때 그 과목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학교 간 플러스 학교끼리 연합해가지고 강사할 수도 있고, 대학 협력 교육, 대학의 위탁도 합니다. 부산에 있는 10몇 개 대학이 대학에 개설을 해요. 그럼 우리 애가 그 대학에 가서 듣고 수강하면 생활기록부에 적힙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개설해가지고 등등등등 합니다. 보통 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개설되기 어려운 과목들, 물리학 실험, 고급 물리학, 심화 물리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들을 수 있고, 요거를 언제 하냐면 1학년 때는 아니고, 왜냐면 이거 선택 과목일 거니까 2학년 올라가기 전 11월부터 아마 선택할 거냐 말까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꼭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항상 방학하기 한 달 전쯤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을 본인이 해야 돼요. 안 하면 놓칩니다. 아까 제가 몇 단위랬죠, 수업이? 192단위 들을 건데, 이거는 요거를 들으면 192단위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한 학기에 한 개씩 들으면 9단위, 3과목 정도 더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학년 2학기 되게 잘 안 듣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배우고 싶어서 가지고 대학 갈 때 유리할까 봐. 이거 수시는 3학년 1학기 때 끝나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요거를 보여드릴 건데,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거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다, 상대평가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오셔서 뭐라 하시냐면 3학년 올라갈 건데 선생님 우리 아이가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조금 나쁜데 3학년 때 열심히 하면 역전되겠죠? 올라가겠죠? 저의 대답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전부 다 등급으로 나와요. 한 7과목, 학기당 7과목 정도 배우는데 다 등급이에요. 상대평가. 2학년 때도 일반 선택은 등급, 진로 선택은 ABC 성취평가를 했잖아요. 일반 선택을 많이 배워요. 2학년 때까지. 근데 3학년 1학기 때는 대부분 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과목 수가 등급 나오는 게 2개, 3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심하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러면 1, 2학년 때 배운 게 한 20과목이 벌써 넘었어요. 22, 3개. 3학년 때 2과목까지 그 과목을 역전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신 성적의 결정은 거의 2학년 2학기 때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조금 힘들었다 하면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까지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만에 하려면 3학년 1학기 때 등급 나온 과목을 좀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우리 아이들이 원해서 마음대로 들어요. 그럼 어떤 아이는 3과목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8과목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실 3과목 듣는 아이와 중간고사 준비와 8과목 듣는 아이 중간고사 준비가 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등급 관리 이런 거 잘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파란색 점 찍은 게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P 돼 있는 건 예체 교양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ABC 평가고 꼬표 돼 있죠. 석사 등급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전문교과 1은 여기 과학고 국제 외국어가 있으면 전문과목 1은 등급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기 밑에 이제 한번 보세요. 공동교육과정 이수는 등급이 나오는 예를 수학 2를 공동교육과 이수했다.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내요. 공동교육과정이라서. 공동교육과정 무조건 등급이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하다 보면 학생 수가 작을 수 있어요. 13명 이하가 되면 4%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13명이면 1등급 1명, 2등급 1명, 3등급 1명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애가 분리할 수 있으니까 등급을 안 내고 방점을 찍어요. 등급을 안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등급 구분이거든요.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 되고요. 밑에 진로 선택 과목 ABC. 성적표 이렇게 나온다. 2개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생활기록부가 나올 거, 성적란이 나올 건데 성적란 이렇게 찍힙니다. 여기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거 ABC 해가지고 성취가 나오거든요. 등급도. 근데 이 등급에서 A, B, C, D 성취는 대학 입시에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안 갑니다. 대학에 아예. 그래서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오로지 등급이 나오는 건 등급만 간다 라고 하시면 돼요. 등급 더하기 이런 거. 국어,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A, B, C, D가 아니고 등급으로 온다. 그래서 학생 수 하면 보통 160명이 부산에 지금 거의 일반적일 거예요. 20명씩 8반 하면 1등급 숫자가 한 학년에 6명. 그럼 내가 7등 했다.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2등급 7등부터 18등까지는 똑같이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6등과 7등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등급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50명 하면 이렇게 2등 뭐 이렇게 인원수 다 보이시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여기 보시면 성취, 분포, 비율만 나와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안 나와요.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으면 수학적으로 이 아이가 상대값 100명 중에 몇 등쯤인가가 충분히 다 계산돼야지 나와요. 근데 표준 편차가 없으면 그게 안 나와져요. 그래서 이 나오는 거는 55% 안에 들었다가 이게 공부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대학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A가 55%이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웬만히만 열심히 해주면 A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A를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등급이 안 나온다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 A는 받아주도록 열심히 노력한다. 못해도 B는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에 지금은 1학년 때는 좀 먼 이야기지만 2학년 되고 당장 5월 달부터 2학년 때 올라가면 무슨 과목을 배울 건가 과목을 선택하는 1차, 2차, 3차가 11월 말까지 정하게 돼 있어요. 어떤 과목을 할 건가. 그때 할 때 인원수가 많은 과목도 있을 수 있고 인원수가 작은 과목도 있을 수 있겠죠. 인원수가 많은 과목이 있으면 등급할 때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작으면 인원수가 줄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많은데 이거 보시면 100명 기준으로 1등급은 4%를 했잖아요. 2등급 11% 그러면 4, 11, 2등급 11명이 나와요. 그죠? 한 과목 100명이 한 과목 들으면 1등급 4명, 2등급 7명 해서 11명까지가 1, 2등급이에요. 근데 아까 소인수 과목이죠. 13명이 14명 이상 나오면 무조건 등급 내야 되거든요. 낼 때 14명이면 1등급 1명이에요. 그러니까 14명하고 곱하기 7하면 98명이고 더하기 2명 남는데 어쨌든 14명씩 7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급은 1등급이 몇 명이 나와요? 4명이 아니고 7명이 나와요. 그 학교에서. 2등급까지도 하면 11명이 아니고 14명이 돼요. 전체 파이는 늘어요. 우리 아이가 1등이냐 2등이냐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학교 전체적으로 늘 수가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안 하겠다 못한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경쟁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하면 과과목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1학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국민공통과정이니까 똑같은 거 배우니까. 근데 2학년 들어가면 과목을 우리 학생이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책임은 전부 우리 학생들한테 있어요. 부모님들 하고 할 때 과목별 위계가 있고 고등학교도 이 위계를 중요시 여기지만 대학들도 엄청나게 위계를 중요시 여겨요. 예를 들면 수학 같으면 수투를 배우고 미적을 가야 되는데 수투만 배우고 미적분 왔다. 이러면 수투의 내용을 모르고 미적 왔으니까 미적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물리학, 여기 과학도 통합과학 듣고 물리학 1 듣고 2를 가야 되는데 1 예를 들면 내가 2학년 때는 물리학 기계공학과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의대 갈 거라고 물리를 안 듣고 생명하고 화학을 들었는데 3학년 가도 기계 가고 싶다 했을 때 그러면 물리학 2를 들었다 했을 때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이거 들었다고 와 진로가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위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대학들은 클릭해서 이 아이가 이 과목 들을 때 위계가 지켰나 안 지켰나를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뒤에 또 심화과학들이 또 있거든요. 고급 물리, 심화 물리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런 과목들을 먼저 들어야 돼. 선수 과목이 있다라는 것. 특히 수학과 과학은 사회, 국어 이런 건 선수 과목이 없지만 수학하고 과학은 위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계를 꼭 지켜서 듣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일 때 교과전형이다.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근데 신경 써야 되는 대학이 생겼어요. 서울대, 부산대, 그다음 경북대. 거긴 신경 써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서울대학이라면 다 뭐 제가 꼭 서울대를 다 간다는 의미는 아니고 서울대학이 하면 대학들이 다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가 올해부터 정시에 내신 성적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과 평가가 무려 지역 균형은 40%, 일반 전형 20%가 들어가요. 100점 만점 수능을 60점으로 환산하고 교과를 40점으로 환산해 들어가요. 그래서 교과 비중이 작은 비중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간다. 그러면 교과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저도 장학사 하기 전에 선생을 했지만 3학년 2학기 고3 교실이 좀 힘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수시가 끝났고 수시가 끝났다는 건 내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건 오로지 수능만이니까 국영수 사과 수업이 전부 그냥 수능 수업이었어요. 은미체는 더 할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교실 수업이 엉망이 되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기말고사만 끝나면 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고3 기말고사가 아니고 고2 기말고사만 끝나면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고3 때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서울대가 내신 넣겠다 해요. 그러면 정시는
12월 말에 원서 쓴다 했잖아요. 고등학교 내신은 12월 말 전에 끝나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내신도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엉망진창으로 내신 관리하면 서울대 정시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때문에, 근데 뭐 서울대 하나 가지고 해가지고 안 되겠죠. 모든 아이들이 서울대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교실이 고3, 2학기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 기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어쨌든 내신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보냐면, 여기 보이죠? 1번 교과 이수 현황. 뭐 들었니 너? 기계공학과 오는데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은 뭘까요? 우리 아버님 기계공학과 가려면 수학에서는 미적분 들어야겠죠. 기하 들어주면 더 좋겠고, 과학에서는 물리 1, 물리 2는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학종스럽게 판단한다는 거죠. 뭐 들었니? 그 다음에 들었는데 등급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평가했니? 세특.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학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과 평가 방법이. 그래서 해서 이렇게 어떤 과목을 들었고 뭐 들었고 성적이 얼마고 뭐다. 이게 서울대에 반영이 되는 거고, 보면 1위 정도 해야 돼요. 진로 선택 과목을 최소한 2는 2개는 들어줘야 된다. 서울대가. 자연계열 같으면 물화생지 중에 2 과목을 2개 이상 들어줘야 된다. 등급은 1, 2등급이면 좋겠고, 서울대를 일반고에서 가면 1, 2등급 당연히 나오겠죠. 나와야 되고, 선생님이 충실한 수업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맨날 잤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 이렇게는 안 쓰시죠. 근데 그 애정을 담아서 열심히 써주시지 않겠죠. 그냥 매사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쓰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고, 그렇게 나오면 평가를 잘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서울대는 오려면 적어도 이런 과목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와야 되는,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들어줘야 된다. 이게 선택형 교육과정이니까 학생 마음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듣고 우리 학교 오면 적응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과목은 듣고 와 라고 기본 베이스를 설정해 줬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년부터였어요. 근데 2024부터 올해부터 한 발 더 나갔어요. 이제 뭐 했냐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어요. 서울대가 아예 우리 과 오려면 이 과목은 무조건 듣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꼭 듣고 와. 핵심 권장 과목. 듣고 왔으면 좋겠다. 권장 과목. 밑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재학 중에 진로가 변경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감안하고 있어서 미수한 경우도 평가 반영한다 했지만 미수했을 때 좋아할까요? 이렇게까지 적었는데 우리 한국어는 다 행간의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보시면 핵심 권장과 권장이라는 의미는 가급적 하고 오라. 핵심 권장은 반드시 하라는 의미고, 핵심 권장 과목은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다니까 하는 게 좋겠죠. 인문계열은 없어요. 뭘 듣고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양하게 듣고 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딱 여기만 경제학부가 미적분과 학통을 핵심은 아니고 권장해냈어요. 수학에서 미적분하고 학통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 보시면 이 두 개가 같이 병행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미적분도 등급이 나오고요. 확통도 등급이 나와요. 근데 미적분은 보통 공대에서 원하고 자연계열 오니까 자연계열 애들이 주로 들어요. 확통은 그래서 인문계 애들이 주로 들어요. 근데 인문아이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미적분을 들으면 내신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위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는 하셔야 돼요. 근데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리과학부는 아예 핵심 권장으로 수학 다 들으래요. 수학과니까 다 들어야 되겠죠. 핵심이란 말은 꼭 듣고 오네. 안 들었다고 전국 1등인데 안 뽑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들어줘야 된다라는 개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공과대학도. 주로 인문은 없지만 공학계열이나 자연계열 쪽에는 전부 다 권장 과목들이 있다라는 거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원서를 쓰고 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거잖아요. 교과전형도 평가를 하고 학생부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게 될 때 우리 학생이 뭘 들었는가가
한 방에 이렇게 이미지로 다 뿌려져요. 색깔이 분홍색인지 파란색인지 제가 색깔이 잘 이상한데 색깔 있는 과목이 있고 색깔 없는 과목이 있죠. 보이시나요? 색깔 없는 과목과 있는 과목 합치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개설된 모든 과목이에요. 색깔 있는 과목은 뭐냐면 그 모든 과목 중에 내가 들은 과목이에요. 그럼 부모님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는 인문계열 학생이에요? 자연계열 학생이에요? 주로 뭐 들었어요? 뭐 보면 알아요? 사탐이냐 과탐 보면 알죠? 주로 사탐 들었어요? 과탐 들었어요? 사탐 그럼 이 아이는 무슨 과? 인문계열이다. 근데 이 아이가 만약 공대 있으면 어찌 될까요? 그냥 학종에서는 평가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보여져요. 대학교 시스템을 제가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과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를 가고 싶다면 어렵더라도 그 과목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학종일 때는. 근데 이게 교과 전형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뒤에 말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교과목 선택 시 이러한 거 해서 이거 뭐 있으니까 보시고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학 수학 능력과 모의고사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쳐봤고 이제 치게 될 건데 3월 달부터 당장 아까 이거 보여드릴 과목인데 색깔 칠해진 파란색으로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과목 수능을 칩니다. 그 다음에 옆에 기하하고 투투투투 되어 있는 과목도 수능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한국사까지 나머지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들이 그러면 고등학교 때 주로 듣는 과목들이 되겠죠. 왜? 고등학교 수업도 들으면서 수능 준비도 같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국어였지만 국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베이스로서 직접적으로 수능에 연계는 안 되고요. 고2 때 배우는 독서와 문학이 76점, 76% 들어가고 그 다음에 2학년이나 3학년 때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서 쳐야 돼요. 수능에. 나 화법과 작문 칠 거다. 나 언어와 매체 칠 거다. 선택을 하고 그게 24점. 수학은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가 76점. 74점.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가 26점. 또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인문 아이들이 확통을 많이 하고 자연 아이들이 미적, 기하를 하지만 이게 선택을 하는데 물론 과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값을 보정을 해서 한 줄로 세워요. 옛날에 한 5, 6년 전에는 수학, 자연계는 수학 가, 인문계는 수학 나였어요. 그러면 인문계 아이들도 1등급 4%, 11% 나가고 자연계도 4%, 11% 나가는데 이제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럼 수학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인문자연이 유리한 게 아니고 수학 잘하는 애가 유리해요. 보통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인문으로 가요? 자연으로 가요? 자연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때는 자연과끼리 경쟁하는 게 수학가였어요. 인문끼리 경쟁 수학나였는데 이제는 합쳐졌어요. 과목은 3개로 분화됐는데 평가 줄은 한 줄로 세워요. 그래서 누가 인문계열 지원한 수학 못하는 아이들이 점수를 더 못 받게 됐어요. 더 떨어졌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는 절대평가. 수능에서 저는 사회선생 출신인데 수능에서 제일 기본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뭘까요? 물으면 저는 영어. 영어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가는 건 아니지만 영어 못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이유는 뭐냐면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인데 90점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90점 받으면 몇 개 틀려야 되게요? 잘 모르시죠? 3개 틀려야 돼요. 3개.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3개 틀리기가 눈 깜빡하면 3개 틀려요. 4개 틀리면 2등급이에요. 근데 수능에 올해 만점자가 3명이잖아요. 수능 만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무슨 일이냐면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에요. 그럼 100점과 90점은 똑같은 점수예요. 근데 90점과 89점은 천당과 지옥이에요. 90점은 100인데 80점은
89점이 2등급이잖아요. 90점 받으려면 2, 2, 3, 3. 3점짜리 2개, 2점 2개 이렇게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3점짜리 4개, 혹은 3점짜리 3개, 2점짜리 하나. 이러면 11점인가 89점이. 89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을 넘어야 돼. 1등급 받으려면 90점, 91점, 92점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적어도 2개, 93, 4점이 넘어야 안정적인 거예요. 2등급 받으려면 몇 점? 81점, 80점 가지고 안 돼요. 83, 4점이 나와야지 안정적인 거예요. 그럼 88점, 89점이다 우리 아이가. 무슨 공부부터 해야 돼요? 영어부터. 그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영어 기본 공부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대학 갈 때는 올해 정시에도 마찬가지죠. 좋은 대학 가려면 뭘 잘해야 돼요? 수학. 올해 지금 공식적인 제가 보도자료 아직 못 봤는데 서울대에 교차 지원한 학생이 7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 수학 잘 쳤으니까 다 인문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 아이들은 수학을 못하니까 자리를 자꾸 뺏기는 거예요. 수학이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수능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3년 뒤에, 2년 뒤의 이야기라 아직 보실 건 없지만 한국사 절대평가, 국어는 선택 과목 나오고 표점 100분위 등급, 수학은 확통 과목 표점 100분위 등급, 영어는 절대평가. 표준 점수는 정시용이에요. 수시 때는 표준 점수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수시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등급. 영어는 등급만 나와요. 89점으로 아깝게 2등급인 거 표시가 안 나요. 90점으로 아슬아슬하게 1등급 표시가 안 나요. 80점도 마찬가지, 70점 마찬가지. 그래서 영어부터 기본을 다지는 게 중요할 겁니다. 복잡한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는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었어요. 그죠? 공통과목은 수학으로 치면 수원, 수투. 선택과목은 확통, 미적, 기하 달라요. 그죠? 근데 이걸 다 보정을 하고 표준화해가지고 뭔가를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고 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언매, 화작 최고점이래요. 최고점이라는 건 원점수로는 100점이란 말이죠. 근데 언매 친 아이는 134점이었고 화작 친 아이는 130점이에요. 수학은 미적분 145, 확통은 142. 원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당장 말하겠죠. 우리는 국어는 뭐 칠까요? 언매,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와 매체는 문법적 요소가 강하고 화법 과정은 독서적 요소가 강해서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좀 이거다 저거다 딱 부러지는 자연계열 성향 아이들이 언매를 좀 선택을 많이 해요. 즉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고 국어도 잘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공통 집단의 성적이 높기 때문에 표점을 잘 받으려면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은 과목, 선택 과목의 표준 편차가 작은 과목, 뭐 복잡하긴 한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언매나 미적의 공부량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수학으로 치면 확통과 미적은 제가 수학 선생은 아니지만 확통과 미적 공부량 차이가 2배가 난대요. 그 2배가 나는 상황을 따라가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돼요. 확통만 쳐도 되는 아이가 인문인데 미적 치면 좋을 거다 싶어 갔다가 선택 과목의 점수를 더 까먹어 버리면 오히려 표점이 더 낮아질 수도 있죠. 원점수로 미적과 그 확통의 원점수가 똑같다면 점수가 잘 나오겠지만 미적 점수를 까먹으면 같은가 손해를 보게 될 건데 공부량은 2배예요. 똑같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래 2배를 투자하게 되면 국어나 영어나 탐구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미적이나 무조건 언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등급이 이렇게 쭉 구분되어서 나왔었고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잘 나올 것 같지만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지금 4%인데 보통 국어나 수학이 한 4.5% 나오면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야지 된다. 그래서 영어를 절대평가니까 쉽다, 나중에 해야지 하면 큰 코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우리 학생들이 3월 이번에
그러니까 시험을 치게 되고 곧 성적표를 받게 될 건데 성적표 받으시면 부모님들 딱 뭐 보시냐면 이것만 봐요. 몇 등급이지? 이것만 보시는데 몇 등급이지는 수능 때 나오는 거 판결 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왜 이 점수가 나왔는가를 분석하고 점수가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우리 아이가 이런 문항이 약해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수업하고 모의고사를 채점하다 보면 문항별로 이게 어떤 문항 제목 유형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2번, 2번 약하면 이게 이 아이가 이 유형 약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면 우리 아이가 이 유형이 약하구나. 그럼 그걸 보충을 하라고 모의고사를 치는 거예요. 그걸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쭉 보면 A가 80% 이상, B가 60%쭉 나옵니다. 성적이 있죠. A는 못 맞추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 C까지 다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D 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E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구분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까 4등급쯤 됐어요. 그럼 E는 틀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뭘 맞춰야 돼요, 적어도? A와 B와 C 순의 문제를 다 맞춰야 등급이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4점짜리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뭐 해야 돼? 기초적인 내용을 다 적어놓고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볼 때 무슨 이 아이 보시면 영어 이게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거든요. 듣기인데 ABC 막 틀리고 있어요, 지금. 단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문법이니 독해니 해봐야 소용이 없죠. 뭐부터 해야 돼요? 단어부터. 이걸 보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C를 틀렸다면 착각일 수 있지만 B를 틀렸다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를 좀 다질 수 있게 가고 이 단계를 쭉 보시고 준비를 하셔라. 이게 모의고사다. 수능을 위해서. 그다음 주요 대입 전형의 이해. 아까 대입 전형 제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제가 예체능을 뺀 거는 예체능 실기 전형 뺀 거는 예체능 계열이기 때문에 뺐고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뭐 너무 복잡해 어려우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교과, 종합, 논술, 정시만 보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뭐 강점이 있는가 하고 찾아가면 되는. 그래서 보시면 지금부터 제가 간단하게 이거 나중에 이제 학교나 나중에 여러 번 보실 수 있으니까 기본 맛배기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교과 전형은 학생부 100%, 내신 성적 100%로 간다. 학생부 더하기 면접도 본다. 학생부 더하기 서류 이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아까 제가 숫자와 ABC만 본다는 게 학생부 100이겠죠. 그건 간단해요. 숫자만 가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변수도 없어요. 제일 쉬운 영역은 대부분의 대학이 이건데 일부 대학이 이런 게 있어요. 학생부 더하기 면접. 그 다음 여기 보면 교과 100은 A, B, C, D 1, 2등급만 나가는 거고 출석 봉선을 반영한 대학도 일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 보시면 되고 전부 다 요거고 면접 보는 대학이 일부 몇 개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중요해졌어요.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성균대 주요 대학들인데 교과 전형인데 서류를 봐요. 생활기록부, 세특이나 교과목 선택을. 그래서 이제 내신만 따려고 옛날에는 기계공학과 갈 건데 지구과학만 하고도 대학을 갔어요. 교과 전형으로. 정시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대학에서는 문제가 되겠죠. 어떤 과목을 들었는가를 볼 거니까. 그래서 서류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어떤 과목 들었는가가 중요해진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교과전형 예시가 국영수, 인문은 국영수 4, 자연은 국영수 과 이렇게 보는 대학이 있고 아니다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다 보겠다 하는 데가 있고 아니다 우리는 전 과목 다 보겠다. 등급 나오는 거 ABC 다 보겠다. 대학이 있고 아니 우리는 12과목만 보겠다. 10과목 보겠다. 제일 작은 대학은 8과목만 보는 대학도 있어요. 부산대, 동아대가 내신 커트라인이 별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부산대는 국영수 4 혹은 국영수 과 전 과목을 봐요. 근데 동아대는 12과목만 봐요. 각각 3개씩.
그러니까 과목 수가 줄면 모친 과목 버리면 되니까 성적이 내신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다르다 보는 방법이. 그다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교과 전형을 준비했다. 근데 서울로 갈 거다 하면 전부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야 돼요?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제목만 학교장 추천이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돼요. 일단 받는 방법은 고등학교에서 나 이런 대학 한 개 더 있으면 이런 대학들 어쨌든 서울 경기에 있는 대학을 교과 전형으로 갈 때는 거의 다 99% 추천 전형이다 보시면 되고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자 서울대 부산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쓸 사람 희망자 이라면 우리가 희망을 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뽑아 가겠죠. 뽑아서 학교 운영을 통과하고 교장 선생님이 결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그런 규정이 있겠죠. 우린 추천을 2장까지만 받을 수 있다, 3장 받을 수 있다, 등수대로 한다, 비교과로 한다, 내신 성적과 수능을 같이 보겠다 등등등 다양해요. 그 학교마다. 근데 어쨌든 추천을 받아서 쓰는 건데 이렇게 가고 또 옆에 뭐가 있냐면 최저학력 없고 있고가 있죠. 최저학력 없는 데는 커트라인이 1.5 이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1, 2, 1, 2, 1, 2, 1, 2 이렇게 돼야 겨우 가는 거예요. 최저학력 있는 데는 1.9 정도. 1, 2, 1, 2 이 정도가 컷이에요. 그게 서울 15개 대학 정도까지. 만약에 제일 센 대학을 간다. 한양대가 최저학력이 없이 교과로만 보거든요. 최초 합격자 컷은 1.0대 혹은 1.1대. 최종은 한 1.3대. 성균관대는 최저가 있습니다. 내신이 한 1.8대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을 가더라도 수능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달라질 수도 있죠. 가급적 수능을 준비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서울 지역 가려면 추천을 받아야 된다. 추천 인원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걱정하시지 않아야 돼요. 추천 인원이 안 나와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왜냐하면 160명이랬잖아요. 한 10% 들면 16등인데 그러면 내신이 3등급 돼요. 갈 가능성이 없어요. 추천 받으면 합격이 아니에요. 추천 받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받아야죠. 전교 5, 6, 7등 정도 안에 들어야 추천 받아서 가치가 있을 상황일 거예요. 지역교육 정성평가 보시죠. 아까 교과전형 지역 정성평가 한다 했잖아요. 주요 대학인데 올해 아직 우리 아이들 건 2026년 발표가 안 났잖아요. 2023년 기준이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부산대도 있고 경북대도 있고 더 늘어날 거니까 이게 될 건데 어제는 보시면 서류인데 석교가 교과활동 중심, 교과학습 발달사항, 평가 방식 뭐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으로 보고 이게 뭐냐면 아마 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과를 듣고 나면 한 학기 혹은 1년에 한 번 선생님이 500자 내외로 이 아이가 수학에 이러이러한 혹은 국어에 이러이러한 자질이 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했으면 내용을 적어주셔요. 그런 게 들어가고 그냥 어떤 과목을 들었는가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었고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간단히 했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단계별은 서류를 일단 뽑고 그 다음 면접까지. 그 다음에 일괄합산은 서류와 면접을 한꺼번에. 서류는 학생부만. 종류가 크게 3가지예요. 서류만 본다. 서류 면접을 보는데 한꺼번에 한다. 단계로 본다. 보통 3배수 뽑아서 하면 단계형. 그냥 전부 다 면접 보면 일괄형.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요거와 요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그분은 우리 아이가 면접에 자신 있다. 표현력이 뛰어나다. 자기 할 말을 잘한다 하면 면접형이 좀 강점이 있을 거고 우리 아이는 아는 건 정말 많은데 너무 내성적이다 하면 서류형이 조금 낮을 수도 있고 학교마다 다양하게 뽑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의 핵심.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서류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사정관님 하신 말인데 그대로 써도 된다 해서 옮겨온 말인데 핵심은 학업 역량이에요. 공부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대학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를 뽑아요. 이때 공부 잘하는 거는 열심히 많이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 아이고 그럼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는 미래형이잖아요.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고등학교 공부 잘했으면 대학 가서 잘 하겠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간 애들 좋아한다는 개인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도 하고, 학업을 기본이에요. 다른 거 할까 하지 말고 학업. 아까 학업할 때 제가 국영수 사과만 학업이 아니랬죠. 뭐까지? 자동 봉진까지 다 학업이고, 학교 생활 얼마나 충실했는가 뽐다. 여기에 학생 우수성은 오로지 뭐 들었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뭘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수업이 핵심이에요.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의 기재요령이 변경돼서 생활기록부의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한 것만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제 밖에서 해온 거 안 돼요. 수업 시간에 한 것만, 그럼 수업 시간만 보겠다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좋아한대요.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창의력. 그럼 이런 게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에는 안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나겠어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선생님이 써주는 주관식 서술적 평가에 있어요. 그 평가를 잘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중학교 때도 했어요.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치고 과정 수행평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던데, 고등학교는 보통 일반적인 과목은 중간고사 30%, 부산은 기말고사 30%와 수행평가 40%예요. 40%의 수행평가 가지고 이 말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중간고사 100점 받았다고 중간 100점 받았다고 이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외운 아이일 수도 있는데, 수행평가에서는 발표나 보고서나 이런 걸 보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잘해야 세특이 잘 써지는 거예요. 물론 수행평가를 또 잘해야 등급이 잘 나오겠죠. 40%나 반영이 되니까. 이런 거를 본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아이다 라고 표현이 돼야 되겠죠. 생활기록부에. 그래서 확장성 연결고리 뭐냐면,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끝나면 확장성 연결고리가 없는 아이죠. 더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수업 시간에 배웠어. 탐구력이 뛰어난 아이면 어떨까요? 뭔가 궁금했어요. 그럼 어떻게? 더 찾아보겠죠. 뭘? 독서를. 그래서 독서가 반영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반영이 돼요. 독서 기록란이 안 들어가는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이 아이가 이러한 책을 읽고 더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다 라고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제 독서가 살아갑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확장성 연결고리 보여주는 게 바로 거기에 있죠. 네이버 지식을 물어봤다 하면 좋아할 교수는 없겠죠. 책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다 드러나게 표현이 되면 좋겠다 라는 것까지 보시고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봤어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학종의 학생을 뽑았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뽑는 대학이 많아졌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말을 달리 했어요. 없어진 거, 특히 발전 가능성 표현이 없었는데, 발전 가능성 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학도 이런 거 보는데 발전 가능성 하니까 꼭 미래에 뭘 잘하게 해서 뭘 잘할 것입니다. 그 대학에 가면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많은데,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학은 뭘 보고 싶으냐면 과거. 고등학교 때 나는 어떻게 했냐를 보고 싶지, 대학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뻥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런 아이였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발전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자꾸 그리 돼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학업 역량에 탐구 활동에서 탐구력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거에서. 탐구 활동과 탐구력. 난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탐구 활동을 한 거예요. 탐구력이 있는 거예요. 탐구 활동이죠. 근데 우리 아이는 하나를 깊이 팠어요. 안 돼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팠어요. 뭐죠? 탐구력이죠. 관심과 깊이를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탐구력. 1학년 때는 여러 가지 해보세요. 2학년 때부터는 정해지면 쭉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이 진로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전공적 합성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학교 선생할 때 경제 동아리가 있었어요. 경제부였는데 제가 경영학과를 아이 들고 쓰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냐면, 선생님 저는 경영학과를 쓸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과를 쓰겠습니다. 왜? 저는 경제 동아리를 했지 경영 동아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쓴대요.
고등학교에서 경영 동아리, 경제 동아리 그럼 이 전국에 있는 대학의 학과만큼의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학이 보는 건 뭐냐면 전공이 아니에요. 표현이 잘못해서 바꿨는데 그냥 우리 부모님들 대학 다닐 때 단과대학 있잖아요. 인문대학, 사회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이 정도예요. 경영 계열, 상경 계열 이렇게. 그 정도가 전공적 합성 진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문과 가려다가 동문과 가려고 하는데 도고 동문과 도고를 안 배웠어요. 학종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호 배웠다. 써도 돼요. 언어에 대한 관심. 부산 시내 도고 배우는 학교가 없습니다. 거의 한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부산대 도고 동문과나 이런 데는 아이를 학종으로 뽑아요. 언어에 대한 관심.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무역학과, 기술경영학과 다 상경 계열인데 그런 동아리나 그런 학업이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계열로 간다. 넓게 보시라. 그래서 계열 적합이 맞다. 단과대학 모르시겠으면 그냥 단과대학이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인성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인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착한 학생이 나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제 없어졌지만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친구 다리를 부숴요. 그래가 친구가 급식실에 못 가서 내가 급식판을 들고 교실에 와서 먹여줬다. 제비를 다 만드는 거예요. 뽑으면 그런 애들 다 있는데 그런 아이를 착한 애가 당연히 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활동을 안 했다고 그럼 니는 안 착하니까 안 뽑겠다 인성적 없다가 아니에요. 이 인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협업과 소통 능력. 아마 중학교 때도 수행평가 해봤을 건데 조별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4명이서 4명 할 때 무임승차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안 하고 억지로 이렇게 있는 애들 그 애를 잘 다독여 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고 배려를 했고 따라왔어요. 리더십도 있고 배려심도 있는 아이겠죠. 근데 그 공동체 활동을 전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표현이 안 됐으면 좋은 점수를 못 받겠죠. 그런 의미에서 협업과 소통 능력이에요. 그래서 탐구력 팀별 활동을 수업할 때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제가 이 그림은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그림 보여드리고 제가 이게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면 학생들은 이때까지 전부 다 동아리 이렇게 했고요. 부모님들은 봉사활동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늘 학생들이 질문 오면 무슨 동아리 할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봉사시간 몇 시간 해야 되나요? 가 질문이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수업을 일주일에 듣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쓰여지잖아요. 이 아이가 어떠냐? 누가 평가하셔요? 선생님이. 수업이 한 학기에 한 10분 정도의 선생님이 보통 들어오셔요. 세특은 500자 쓸 수 있거든요. 그럼 5,000자. 그 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 500자, 진로활동 700자. 이게 1년에. 그러면 1, 2학기 5,000자 만자에다가 저거 12,000자가 13,000자 정도가 있어요. 13,000자면 원고지로 한 70장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한 학기에. 그리고 3년이면 200장이에요. 원고지로. 부모님들 우리 아이를 200자 원고지에 200장 쓰실 수 있나요? 못 쓰세요. 부모님들. 저도 못 씁니다. 당연히. 몇 장 쓰고 말 건데. 근데 선생님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수한 아이가 구분이 되어지죠. 당연히. 200자를 형식적으로 쓰임을 당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선생님이 정석권 쓴 아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려면 요거를 잘해야죠. 요거를 잘해야 평가를 이렇게 받습니다. 15분의 선생님이 평가하셔요. 기본 한 학기당. 관찰자가 15명. 자, 그 다음에 수상은 이제 안 들어간다 했죠. 그 다음에 자율활동 들어가고 동아리 들어가고 봉사활동은 주의하셔야 될 게 봉사활동 안 들어간다니까 이제 모든 봉사활동 제로로 놓으시려고 하는데 학교장이 교육계획상 한 봉사활동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 봉사활동. 학교 안에서. 그럼 학교 봉사활동 0인 아이가 있고 학교 봉사활동 40시간인 아이가 있어요. 봤어요. 숫자적으로 40대 0이에요. 사정관도 인간인데 40을 좋게 볼 거야, 0을 좋게 볼 거야. 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봉사활동은 안 하셔도 되지만 학교 내 봉사활동은 찾아서 하셔라.
차이가 있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중요하다. 그다음에 진로활동 가고 독서활동. 독서 기록란이 안 간다 했죠. 대신에 어디에 들어가요 그게? 세특에도 들어갑니다. 진로활동에도 들어갑니다. 동아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쓰시는데 서술형으로 이러한 책을 읽고 이러한 걸 느끼고 이런 거 느꼈 뭐 한 다음 탐구했다 함 이렇게 갑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수평적 평가. 자, 1학년, 2학년, 3학년 총 5학기 동안 생활기록과 쓰여지겠죠. 그럼 200자 정도 원고지 200장 정도 2만 정도 쓰일 건데 1학년 때 한 분, 2학년 때 한 분, 3학년 때 한 분이 완전히 극찬을 해놨어요. 우리 아이를. 와, 이거 보고 우리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와, 이렇게 선생님이 잘 써주시다니. 담임쌤이겠죠. 대학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한 세네 분, 2학 뭐 있고 3학년 때 오니까 그런 아이가 아닌 3학년 때 유독 3학년 1학기 때 한 네 분의 선생님이 이 애를 비슷하게 평가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런 거예요. 2학년 때까지는 기계공학과인데 3학년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생명공학과로 바뀐 거예요. 아, 진로가 바뀌었으니까 큰일 났다 했는데 3학년 때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생명과학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쭉 쓰여진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그 아이 맞는 거예요. 수직적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평적 평가가 중요해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해줄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 분이 계속 평가해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 2학년 때는 A라 평가받았는데 3학년 때는 B라 평가. 전혀 다른 평가지만 여러 선생님이 B라 평가해 주면 돼요. 한 분이 B라 하면 안 되고. 그게 수평적 평가. 그런 아이여야 근데 그런 평가가 나오겠죠. 우리 아이가 탐구력이 뛰어난 아이가 아닌데 네다섯 분이 동시에 탐구력이 뛰어나다 말할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이 중요하다. 열심히 1학년 때든 2학년 때든 3학년 때든. 1학년 때 의대 꿈이었다가 3학년 때 생명과학을 바꾸는 아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합니다. 왜? 1학년 때 의대죠. 꿈이 점점 다 아인슈타인 우유 먹다가 서우유 먹다가 연세우유 먹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전형감 이런 질문을 물어요. 뭐를 발휘한 경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깨달은 바는 이거를 자기가 안 했다면 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기가 했어야 돼요. 이런 걸 검증하는 거예요. 면접에서. 그러면 실제 자기가 열심히 한 거를 생활기록부에 써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얻어 걸려가 자고 일났는데 옆에 애 때문에 써졌다. 대답 못하면 거짓말이 되든가 성의가 없었으니까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게 생활기록에 적힌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한 내용을 면접에 묻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부적으로 대학을 잘 가려면 어떻게 학교에서 학종을 잘 준비하고 수업 시간에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 하면 됩니다라는 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건 보통 제가 슬라이드를 60장 하는데 70장 정도 하는데 오늘 많이 드리려고 120장을 해가지고 빨리 스킵하고 필요 없는 거는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그래서 저는 논술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경쟁률 제일 센 과는 작년에 750대 1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문은 70대 1, 자연도 50대 1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학생이 몇 명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 이 중에 논술로 한 명이 되면 잘 된 겁니다. 그 정도인데 굳이 이거는 교과도 안 되고 종합도 안 되고 하니까 써본다 이런 개념입니다. 1학년 되면 논술 준비는 물론 되는 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일 거란 기대는 적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볼 때 논술 보는 데가 많습니다. 아직 여전히. 근데 인원수가 작다라는 거. 그래서 하려면 많은 걸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논술로 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좀 재수생이 많아요. 어차피 내신은 공부 안 하잖아요. 수능 할 건데 그 하면서 논술 공부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런 대학이 있는데 논술을 이렇게 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수능 100%입니다. 모집군은 가군, 나군, 다군 세 가지 있는데 대부분 수능 100%고 수능 방법이 상이하다 되는데 아까 제가 수능 성적표 보여드렸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점수가 거의 단데 이거 가지고 무수히 많은 조합이 나와서 점수가 소수 셋째 자리에서 핫불이 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리는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뽑을 때 가군, 나군, 다군인데 대부분의 대학은 가군, 나군에서 주로 뽑아요. 다군은 별로 없어요. 다군은 보통 버리는 카드예요. 주요 대학들이 있는데 다군에서 제일 좋은 대학, 소위 말하는 뭐 그렇게 한다면 중앙대가 있고 그 다음 건국대, 가나군의 대학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중앙대 경영을 쓴다면 서울대 쓰고 중앙대, 연세대 쓰고 중앙대, 고려대 쓰고 중앙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앙대는 충원율이 1000%가 넘어요. 1500%쯤 나와요. 10명 뽑으면 150등까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돌기 때문에 다군은 그냥 쓰는 거다. 그러면 가군, 나군 실제로 쓰는 건 2번밖에 없다. 3학년 때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야 돼요. 이건 서울 지역 뽑는 인원. 이런 게 2월이라는 게 지금 여기 증가한 보이시죠? 2023 아직 안 나와서 2월 인원이 이렇게 있다는 건 수시에서 못 뽑아서 정시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란 건 2021보다 2022가 줄었단 말이죠. 점점점 줄여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이유는 정시가 40%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수시에 다가오나 안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좋은 아이를 뽑기가 어려우니까 수시 때 어쨌든 많이 뽑아 가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정시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 부산은 이렇습니다. 보시고 이제 이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점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반영 비율이 달라요. 보이시죠? 국어 33.3, 수학 40, 사회과학 26. 서울대 가려면 무슨 과목 잘해야 될까요? 인문이든 자연이든 수학. 같은 표준 점수인데 국어보다 수학이 더 뛰어난 아이가 서울대 합격이고 국어 높은 아이가 떨어지고 표준 점수가 더 높은데도 수학이 높은 아이가 표점 낮아도 붙어요. 반영 비율 때문에. 심한 대학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반영 비율 다 다르죠. 이걸로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분 지어가지고 가요. 600점 만점, 700점 만점, 1000점 만점 다 달라요. 만점도. 계산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제일 센 데가 서강대. 수학 반영 비율이 43.3%예요. 절반이 수학이에요. 수학 못하면 대학을 서강대는 못 간다는 거죠. 거꾸로 수학을 잘하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대 자연계를 보니까 국어 3, 영어 2인데 대학을 갔다가 난리가 났던데 수학이 1이었어요. 수학 1만, 근데 국어 3도 못 가는 건데 왜 국어 3이 갔냐면 올해는 국어가 좀 쉬워가지고 1이나 3이나 표준점 차이가 작게 났거든. 수학은 컸고.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아이가 정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에요. 특히 자연계열과 상경계열은 좀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다 이렇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건 이제 부산대예요. 그러니까 부산대를 2021과 2021 들고 왔는데 2023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21은 수학이 가나 구분 있을 때고 2022는 통합 수학일 때예요. 이런 상황인데 보시면 인문이에요. 89에서 평균이 85로 많이 떨어졌어요. 와, 부산대 수준이 많이 낮아졌네 라고 부모님은 생각하실 건데 이거 잘 보세요. 수학 숫자 보이시나요? 86과 79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수학을 인문수학, 자연수학일 때는 인문에도 국어가 수학이 4%, 7%, 11%, 20%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통합수학이 되니까 1등급, 2등급은 다 어디가 들고 갔어요? 자연이. 그 인문학에는 수학이 3 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수학 성적이 안 좋아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합하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들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수준은 똑같아요. 점수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도 수학 1을 받았던 아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점수가 낮아진 게 아닙니다. 수학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연계열이에요. 여기는 그럼 점수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수학의 점수가 높아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합격자 점수가 살짝 높아요. 많이 안 높은 이유는 뭐냐면 국어 점수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여기에서. 낮은 이유가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고 수학의 영향이 크다 했잖아요. 국어를 더 못 친 애들이 수학만 잘 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높아진 거예요. 인문은 많이 떨어졌는데 자연은 작게 올라간 이유는 국어 때문에. 수학과 국어. 이게 다 연동되어 있어요. 같이. 그래서 서울 수학 가일 때 1등급 받으면 엄청 잘하고 1등급 받으면 의대였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1등급 받으면 의대가 아니에요. 의대는 98%, 99% 1등급 나와야 돼. 96% 1등급은 의대 떨어져요. 워낙 많으니까. 옛날에는 15만 명의 4% 6천 명이 1등급이었거든요. 지금은 50만 명의 4% 2만 명이 1등급이에요. 6천 명이다가 2만 명이 된 거예요. 1등급이 수학이. 소위 자연계열 아이들이. 그게 여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모든 전형에서 두 가지만 있어요. 뭐 있죠? 제일 처음에 각 전형마다 뭐 보이시나요? 교과 성적. 교과 전형 교과 제일 중요하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결국 내신 성적 중요해요. 논술이 제일 중요한데 동점자 처리형으로 교과를 봐요. 내신이 1등급이나 5등급이나 1000점 만점에 1점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1등급은 아이가 있고 5등급인 아이가 있으면 이 5등급 아이는 1점을 잡으려면 논술을 한 문제 더 맞춰야 돼요. 그 정도의 영향력. 정시 때 교과를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아까 서울대, 고려대 있는데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또 뭐 잘해야 돼요? 수능.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있는데 없는데 있는 데가 훨씬 많고 중요해요. 학종에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부산대, 경북대는 학종에 최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600대 1을 채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장력 중요해요. 최장력 안 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장력을 60대 1인데 보통 인문은 최장력 딱 하고 걸으면 30대 1 정도 돼요. 50%는 최저를 못 맞추는 거죠. 그 정도입니다. 정신 단행이 수능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학 갈 때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교과와 수능. 얼마나 쉽습니까? 내신 잘 따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을 잘 가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여러 가지 곁눈질을 하시는 거잖아요. 열심히 교과 준비시키고 수능 준비시키세요. 조금 부족한 걸 뒤집을 수 있는 건 전략이지만 절대적인 그걸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 잘 가는 게 정의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를 잘하도록 만들면 되죠. 두 가지, 교과와 수능. 데이비드 자주 하는 오해 진실이 근데 우리 아이 내신 2등급 정도 됩니다. 어느 대학 갈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 내신이 한 2등급쯤 되는데 어디 갈까요? 자, 위에 거는 내신 등급입니다. 1등급인 3등급이고 밑에는 단위수. 단위수는 뭐냐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이제 우리는 학점이 될 거예요. 3학점, 5학점. 3학점 일주일에 3시간 든다는 거고 5학점 5시간. 학교마다 달라요. 자, 이렇다. 돼 있어요. 이래요. 이 학생을 단순 다 더해가지고 과목 수로 나누면 3.33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애들 한 3.3등급쯤도 돼.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국영수 4과 국영수 4, 단위수 반이나 다른 내신성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3.33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4.63일 수도 있고 2.63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 내신이 몇 등급이에요? 아까 보셨죠? 내신 모든 과목 다 들어간 데 얘기 있고 국영수 4만 들어간 데 있고 과만 들어가니까 국영수 4과 다 들어가 있고 12과만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 내신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2등급이 됐을 때는 그 2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대학 기준으로 몇 등급인가를 봐야죠. 그걸 보고 전년도 결과를 봐야 돼요. 부산대 교과 전형 내신과 동아대가 비슷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정작 자세히 들어가면 달라요. 그래서 그 대학이 어떻게 뽑았는가를 보시고 가야 돼. 내신 성적은. 그래서 내신 성적 2등급이 같은 게 아니다 하는 거. A 학생과 B 학생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나요? 쉽지 않습니까? A와 B 누가 공부를 더 잘해요? A가 공부를 잘하는데 B가 잘한다면 이건 B가 하기엔 비리가 있는 거죠. 교과 전형일 땐 그래요. A는 올 1이고 B는 1.4예요. 그러면 1.4가 1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어머님끼리 셔프셔 가가지고 어느 학교에 1.4등급이 붙었고 1이 떨어졌대. 그 대학이 뭐 문제가 있어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교과 전형이라는 부모님 말씀들이 맞아요. 근데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이랍니다. 이렇게. 자, 이수단이 있고요. 평균 있고 A 학생과 B 학생 같은 학교예요. 89점인데 1이고 87점인데 B예요. 우리 맞출 수 있는 거. 1등급 컷은 몇 점이었을까요?
88 아니면 89겠죠. A는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1, B는 아깝게 2. 3학년 1학기에 94와 93인데 1이고 2예요. 94가 컷이었겠죠. 역시 A는 아슬아슬하게 1, B는 아깝게 2. 근데 여기 나머지는 여기 추세를 보면 다 여기는 아슬아슬하게 1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거의 전교 1등쯤 아닐까요? 111. 내신 성적이 1등급과 1.4등급이 차이가 있는데 1.4는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A 대학이 우리는 1.5면 공부를 잘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도 A 받을 수 있는 거고 1도 A고 1.4도 A예요. 그럼 학업 역량은 둘 다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A로. 소수점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 어떤 기준이 세워지면 그건 그 대학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학업 역량은 똑같았어요. 성취도는. 근데 밑에 이제 세부능 특기사항 A 학생 볼게요.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 이렇게 써져 있다면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학원에서 다 배우고 수업은 잤을 가능성이 높죠. 중간기말 잘 치고. 근데 B 학생은 어때요? 엄청 말씀이 많으시죠? 이럴 수 있잖아요. 학업 역량은 똑같다. 같은 점수예요. 그러면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은 A가 나아요? B가 나아요? B가 나왔잖아요. 그럼 B가 됐을 가능성? 있고 실제로 B가 됐어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1등급과 4등급이다. 이러면 이런 가능성 없어요. 근데 1과 1.4는 둘 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반에서 1, 2등 해요. 어느 대학 갈까요? 그래서 우리 반의 1, 2등이 엄청 잘하는 것 같잖아요. 부모님 때는 60명 때 저는 68명까지 있었는데 그때 1, 2등은 공부 잘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한 반에 몇 명인 줄 아세요? 20명이고요. 작은 학교는 13명, 14명도 있어요. 자, 서울 지역 10개 대학 모집인이 약 3만 5천 명이에요. 대학 60%, 재수생이 40% 붙어요. 정시의 70%는 재수생, 수시도 10%쯤 있고. 합하면 60% 정도가 재학생, 40%가 재수생이에요. 그럼 2만 1,000명이 재학생 몫이에요. 정상적으로 간다면 중학교 우리 아직 중3이니까 3,250개, 19,000개 하면 한 학교당 중학교 6.46이고 한 반당 1.1명이에요. 고등학교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19,000개 하면 1.1명. 이렇게. 그래서 한 반에 한 명 째게 넘게가 서울 지역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 1등, 2등이 학교 규모나 혹은 학교에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등, 1등이 조금 넓게 보셔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몇 명이 가더라. 보통 어느 정도. 아마 3월달 되면 학부모총회 같은 거 할 때 전년도 진학 실적 보여줄 때 좀 넓게 보셔야 돼요. 우리 반에서가 아니고 우리 학교 자체에서 어느 정도인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합격자 평균 등급을 함정했는데 이거 이제 대학들이 보여준 경희대에서 보여준 건데 학생이나 부모님들 다 이거 보셔요. 이거 몇 등급이 합격했더라. 2.5등급이면 갈 수 있네. 국문과 보십시오. 여기다 있잖아요. 대부분 2점대 4배 있어요. 여기는 일부예요. 아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사고나 외고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비교 관련이 뛰어났던가. 대부분 여기 있어요. 근데 평균이 왜 2.5예요? 이 뒤에까지 합치니까. 단순 평균 얘기하자면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는 합격이에요. 꽃표는 불합격이에요. 이 앞에도 무수하게 많게 빨간색이 있어요. 떨어진 아이들이. 2.5, 2등급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학종. 교과면 2.5 합격이면 2등급 절대 안 떨어져야 되죠. 학종은 떨어져요. 교과 성적 말고 그 외 거로 인해서. 무수히 많다라는 거. 자연계열도 보시면 1.7 정도인데 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1.7이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오히려 그 정도로. 그래서 점도표를 보시고 동그라미보다 빨간 떨어지는 게 많더라. 기본 경희대가 20대 1이에요. 20명 중에 1명 되는 거예요. 그 내신이 근데 저렇다는 거예요. 뒤에 아이들 때문이지 일반적이라면 여기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2등급 내외. 그래서 보통 저희 서울 지역 갈 때 학종 갈 때는 보통 내신 성적이 보통 한 2.5등급 정도를 일반적으로 보고 아무리 못해도 3 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보통 보고, 이거는 서울 시립대에서
그 학교별도 나눴더라고요. 평균 성적이에요. 서울 시립대 갈 때 보통 2점대 정도에서 합격. 평균 따지면 이렇게 정도. 2.2, 2.3. 이 정도 될 때 시립대 평균적 합격이 돼. 그럼 이 말은 1점대 붙은 아이도 있고 2.7, 8도 붙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2.5, 2.78은 주로 떨어진 아이가 더 많다는 말이겠죠.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자사고 외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몽땅거려져 가지고 아까 다른 대학들 보통 지금 3등급 나오면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다 합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여준 데가 지금 시립대밖에 없는데 풀켜놓고 보면 우리 아이가 속한 고등학교 계열이 어딘가 보시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자연은 좀 더 심해요. 자연은 과학고는 5등급 안에 들면 전부 다 과학기술원 가요. 그러니까 일반 4년대, 연세대, 고려대도 5등급 밖에부터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이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쳐지면 4등급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고와에는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등급이라는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 제일 하고 싶은 말, 우리 아이는 정시파. 정시로 갈 거야? 아니야. 1학년 때는 다 수시로 간다고 해요. 중간고사 치고 나면 엄마 나 정시 갈까? 했다가 2학년 이학기 되면 엄마 난 정신 가봐. 이렇게 돼요. 말려요. 제가 방금 전에 했지만 서울 지역의 대학의 대부분이 정시는 재수생이에요. 보여드리면 수능 표준 점수인데 표준 점수는 원점수 100점을 200점을 만들고 딱 중간값은 100점이에요. 평균이에요. 원점수가 10점이든 99점이든 간에 딱 중간 등수는 100점을 만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 100점이 나올 때 재학생은 국어 96.5, 제 109점 이게 합쳐져가 100점이 된 거예요. 13점 넘게 차이 나죠. 2020년에. 그랬고 2021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22년, 2023년까지 아직 안 나왔거든요. 2022년도도 역시 96.5와 109점 똑같아요. 13점이에요. 국어, 수학, 탐구 합치면 30 몇 점이 차이 났어요. 표준 점수 1점에 3,000명이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30 몇 점이면 벌써 10,000명이 넘어가죠. 안 돼요. 점수 가지고 가는 수능에서는 재수생들은 한 번 끝났잖아요. 교과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로지 뭐만 해요. 수능 공부만 하면 되는 아이들한테 교과도 해야 되고 비교과도 해야 되고 놀기도 놀아야 되는 아이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렇다. 차이가 크다. 이거는 그 12개 정시 모집이 처음에는 거의 1대1, 48.2 대 51, 거의 1대1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65대 34였고 제가 작년에 아는 사정관에서 어느 정도는 니네 학교 물어보니까 70 넘었대요. 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은 70이 넘어가요. 10명 중에 7명이 재수생이에요. 그 다음 3명은 그럼 우리 아이 거냐? 상산고등학교도 있고요. 하나고등학교도 있고요. 자사고도 있고 강남 한복판에 학교도 있고 이런 데서 우리한테 떨어질 몫이 지극히 작아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낫다는 거예요. 그 확률은 수시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수시 열심히 해보고 하다못해 논술이라도 해보고 안 되면 정시 가야지. 엄마 나 정시. 그래 니 거기 맞는 게 같아. 이러면 안 돼. 아까 했던 거 언어와 매체 미적분을 반드시 해야 될까? 약간 그 수능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응시 현황인데 여기 보시면 가형 15만 치다가 나형은 31만 해서 가형보다 나형이 2배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 합쳐진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적분에 아이들이 이때보다 더 늘었어요. 갑자기 자연 성향 아이들이 엄청 는 게 아닐 거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인문아이 중에도 미적 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점수는 이때 가형 따로 나형 따로 냈던 게 같이 낸다는 거예요. 48만 그대로. 국어 수학이 같이 미적인이 기한이 학통이니까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내요. 그러면 학통치내는 145점이 절대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만점 같은 원점수라 100점을 받아도 확통은 143점이었을 거고 미적은 145점이에요. 달라요. 보정을 해서 그렇게 값이 나와요. 이렇게 되고 일단 한 줄로 세운다. 근데 이 비율이 얼만큼 되냐면 분포가 엄매 화작은
이 정도. 엄매가 1등급 비율이 85. 100명 치면 85명이 엄매. 1등급 중에. 요럴 때가 조금 더 엄매에 더 치중이 되는 거죠. 등급이 잘 나오는데 그걸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이래요. 두 개 합치면. 확통은 6.5%, 5.8개. 100명 중에 5명만 확통친 1등급이고 95명은 미적기하 친 거예요. 그럼 미적기하 치면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미적기하 친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미적만 가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적 쳐도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받아서 통계를 내는데 파란색 그래프는 국수사, 소위 말하는 인문, 이해되시겠죠? 인문계열 학생. 주황색은 국수과, 자연계열 학생. 밑에 표준 점수예요. 앞쪽에는 이쪽에는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죠. 누가 많아요? 자연계열이 훨씬 많아요. 뒤쪽에는 인문 아이가 다 있고. 미적기하가 아니고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미적이나 그 뭐 엄매를 치면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걸 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시면 절대 안 되고 우리 아이 성향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차 지원 올해도 높다던데 교차 지원에 소위 말하는 수학 미적과 과탐을 치고 인문계열 경영이나 철학과 사학과 간 아이들이 비중이에요. 이렇게 그 경영학과에서 10명을 뽑았다면 서강대 같으면 6명이 과탐 친 아이, 4명이 사탐 친 아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계열 학생이 엄청 많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대학들이 이래 가니까 아이들이 자탄의 휴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리학과 가겠다, 기계공학과 가겠다는 애가 갑자기 철학을 돌을 닦고 있으면은 공부가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반수학을 휴학가 나오게 되니까 대학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탐의 가산점을 이렇게 뭐 장치를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이렇다. 삼국대를 낮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통 건국대, 단국대, 동국대, 삼국대를 했었고 거기를 옛날에는 좀 조금 그랬었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사대문 입성이 마지막 라인이 건국대라 보통 보는데 부산대보다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야 건국대 가니 부산대 가지 하는 거는 적어도 입시적인 공학적인 면에서는 안 틀리신 말씀이에요. 건국대 점수가 높다. 근데 저는 부산대를 보내라 할 거예요. 우리 아이도 그럼 부산대를 보낼 것 같아요. 이유는 용꼬리보다 뱀대가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부산대 갔을 때 메리트가 훨씬 많아요. 부산대 포함 거점 국립대. 이유는 요거였어요. 공공기업 지역 할당제 들어보셨나요? 부산 지역 대학을 나온 학생들,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은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온 학생을 30% 이상 의무로 뽑아야 돼요. 부산 지역은 금융공기업이 특화되어 있잖아요. 문영금융단지에. 아마 이제 산업은행도 올 거고 재작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72명을 신입생을 보는데 25명이 지역 할당, 부산 지역 아이였어요. 그걸 뽑아야 돼요. 여기 뒤에는 총 모집 인원, 앞에는 부산 지역 아이. 부산에서 상경계열 아이를 뽑으면 주로 어느 대학일까요? 부산대이겠죠. 부산대 대학 그 경영학과 정원이 200명이거든요. 이거 합하면 만약 산업은행까지 오면 100명이 넘어요. 깡패, 이거는 이런 말 하면 뭐죠? 부산대한테 깡패 짓이에요. 딴 지역, 딴 학교 아이들. 한 대학에서만 그 정도 뽑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부산대 경영이나 경제나 이렇게 간다면. 그 정도로 특화되어 있고, 부산은 금융공기업이 많이 있어요. 경남은 LH, 농협, LH가 건축인데. 근데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 관련 경상대 가면 엄청 유리하겠죠. 그 아이들만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화된 공공기관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거점 국립대를 간다면 엄청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건국대보다 부산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 박람회도 하더라고요. 그다음 대입 정보를 못 찾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기본은 어디가? 이건 꼭 적어 놓으세요. 대입 정보 포털이고
네이버나 다 하면서 어디가 치시면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나오면 저는 많이 본 대입정보센터 하고 평가기준 결과 공개 여기 주로 많이 봅니다. 대입정보센터에 들어가셔 보시면 여기에 검색어가 있잖아요. 검색어 치시면 쭉 원하시는 결과값들이 다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결과값을 만약에 보고 싶다 여기 결과 공개 보시면 여기에 전형평 결과 공개 누르시고 부산에 누르시면 전년도 70% 컷이 나와요. 대학별 환산 점수 경쟁률, 그다음에 충원 인원, 그다음에 최종 등록자. 학원에서 보여주는 게 대부분 여기 있는 거예요. 2.85 뭐 X 소수 둘째자까지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보시고 담임선생님 상담하고 이러면 훨씬 효과 접근이 가능하겠죠. 70%컷. 70%란 말은 10명 뽑으면 7등의 성적이에요. 인원으로. 그럼 8등, 9등, 10등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낮았겠죠, 성적이. 그러면 너무 불안하니까 70%는 보통 올해도 큰 변수가 없다면 안정적으로 뽑힐 수 있는 등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처, 부산대학교 입학처 들어가시면 입학처 홈페이지예요. 메뉴 누르시고 찾아보시면 전형도 입시 결과 이렇게 다 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 확인 검증 가능하십니다. 작년도 논술 문제, 그다음 면접 문제 뭐 전부 다 있어요. 학생부 종합에서 어떻게 뽑는가 인재상 전부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동아대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 나와져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도 어려우시면 아까 교육감님께 말씀드린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여기 1층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신다가 거기다 신청하셨잖아요. 여기 팝업창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늘 오시라고 띄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늘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대입공감 똑똑톡 치시면 내일 오후쯤에 저희들이 올릴 예정이 있고요. 오늘 거. 그다음에 진학상담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낮과 밤 두 개 다 해드리고요. 대입상담 예약에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쪽에 왼쪽은 낮, 오른쪽은 밤. 왼쪽은 낮이기 때문에 학생이 못 오는 거고 오른쪽은 학생과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오시면 되고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 정해가지고 전화로 예약을 안 받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되고 먼저 하시면 빨간색 되어 있는 건 예약이 다 찼단 말이에요. 파란색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세 타임, 두 타임 이렇거든요. 낮은 두 타임, 저녁은 세 타임. 1시간에. 그래서 비어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은 전화하셔도 상담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